오늘은 제8장 AI 업무 생산성 도구입니다. AI가 문서를 읽고 회의록을 쓰고 일정을 관리하고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종이 위의 글자를 컴퓨터가 읽어내는 기술, OCR입니다. OCR라고 하면 혹시 스마트폰으로 글자 찍으면 텍스트로 바뀌는 그 기능 말씀이시죠? 저도 도서관에서 책 내용 찍어본 적 있거든요. 맞습니다. OCR은 광학 문자 인식이라는 뜻인데요. 사진이나 스캔 파일 속에 있는 글자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종이 보면서 키보드로 한 글자씩 쳐야 했잖아요. 오타 나면 지우고 표 나오면 어떻게 옮기나 막막했고요. 저 지난 학기에 교수님이 주신 종이자료 30장을 밤새 타이핑한 적 있는데요. 그때 이걸 알았으면 잠을 좀 잤을 텐데.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찰칵 찍기만 하면 AI가 글자를 읽어내요. 그런데 OCR가 완벽한 복사기는 아닙니다. 글자 모양을 보고 추측하는 읽기에 가깝거든요. 추측이요? 컴퓨터가 찍기만 하면 다 맞히는 줄 알았는데 틀릴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AI가 사진 속 글자 모양을 분석해서 이건 기억이다, 이건 A다 하고 판단하는 건데요. 요즘 AI 기반 OCR는 문장의 앞뒤 문맥까지 봅니다. 흐릿하게 찍힌 글자도 앞뒤 단어를 보고 맞추고 손으로 흘려 쓴 글씨도 꽤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그러면 잘 쓰려면 어떻게 찍어야 하나요? 저는 대충 찍는 편이라서요. 입력 품질을 높이는 게 먼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는 문서가 화면에 꽉 차게 두고 빛이 한쪽에서만 강하게 들어오지 않게 하세요. 그림자가 생기면 글자가 뭉개집니다. 기울어진 건 자동으로 바로 잡을 수 있지만 흐린 건 복구가 어렵거든요. 요리에 비유하면 재료가 좋아야 맛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스캔할 때는 해상도 같은 것도 신경 써야 하나요? 300dpi 이상으로 저장하세요. 흑백 문서는 흑백으로, 색이 중요한 문서는 컬러로 저장합니다. 배경 무늬가 있거나 표가 많은 문서는 OCR가 실수하기 쉬운데요. 여백을 잘라내고 대비를 높이고 기울기를 바로잡는 전처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구겨진 영수증은 펴서 찍고 글자가 작은 계약서는 확대해서 여러 장으로 나눠 찍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냥 믿고 쓰면 되나요? 아니면 확인을 해야 하는 건가요?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OCR가 헷갈려하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숫자 0과 알파벳 O, 숫자 1과 소문자 L, 숫자 5와 알파벳 S 이런 게 자주 섞입니다. 계좌번호에서 0이 5로 바뀌면 돈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잖아요. 날짜, 금액,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핵심 항목은 사람이 꼭 확인하세요. 글자를 읽어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하나요? 글자만 뽑아두면 검색이나 분석이 어렵습니다. 문서 종류별로 필요한 항목을 뽑아서 표로 정리하는 구조화 작업이 필요해요. 영수증이면 날짜, 가맹점, 금액, 부가세, 결제 수단을 한 줄로 만들고요. 계약서면 당사자, 기간, 금액, 해지 조항을 따로 적습니다. OCR을 읽기로 끝내지 말고 데이터 만들기로 이어야 합니다. 문서가 한두 장이 아니라 한 달에 200장씩 쌓이면 어떡하죠? 그럴 때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폴더에 파일을 넣으면 자동으로 OCR을 돌리고 결과를 같은 이름의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20장마다 한 장씩 사람이 확인하는 식으로 샘플 검사 비율을 정해두면 업무가 안정됩니다. 개인정보 같은 건 괜찮은 건가요? 명함 찍으면 전화번호가 다 나올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명함을 OCR로 읽으면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자동 저장되거든요. 공유 폴더에 원본을 그대로 올리면 정보가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저장 위치를 정해두고 필요 없는 원본은 삭제하세요. 민감한 문서는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OCR 프로그램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구글 렌즈로 영어 원서 찍어서 번역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 줄은 몰랐네요. 구글 렌즈나 네이버 스마트 렌즈로 가볍게 시작하면 됩니다. 영어 원서 읽다 모르는 문장에 카메라를 갖다 대면 글자 인식과 번역이 동시에 되고요. 회사에서는 종이 계약서나 영수증을 찍으면 AI가 날짜, 금액, 상호명을 엑셀로 정리해 줍니다. 수십 장 서류를 밤새 타이핑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번 소절에서는 회의록 자동 작성 도구를 살펴봅니다. 오터 AI와 클로바 노트, 이 두 가지인데요. 회의록이요.
솔직히 저는 회의하면서 필기하면 손은 바쁜데 머리는 멈춰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열심히 받아 적었는데 나중에 보면 글씨가 날아가서 못 알아보거나 이때 무슨 맥락이었지 하고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대화 흐름을 놓치기도 하고요. 오터 AI와 클로바 노트는 STT, 그러니까 음성을 글자로 바꾸는 기술을 씁니다. 녹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구별해서 글로 적어줍니다. 둘 다 비슷한 건가요? 차이가 있습니까? 클로바노트는 네이버에서 만든 서비스라 한국어 인식이 뛰어납니다. 한국 사람 발음, 억양, 사투리까지 잘 알아듣거든요. 앱 켜고 녹음 버튼만 누르면 실시간으로 글자가 뜹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해도 목소리 특징을 잡아서 참석자 1, 참석자 2 이렇게 구분해 줍니다. 자주 쓰는 전문 용어를 미리 등록해 두면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오터 AI는 영어 쪽인가요? 네, 오터 AI는 영어 회의나 강의에 강합니다. 줌이나 구글 미트 같은 화상 회의와 연동하면 자동으로 회의에 들어와서 대화를 영어로 받아 적어요. 외국인과 회의하거나 영어 강의 들을 때 쓰기 좋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도 구별해주고 회의 중간에 사진을 찍어서 넣으면 대화 내용과 사진이 함께 저장됩니다. 저는 회의 끝나고 뭐가 결정됐는지도 가물가물한데 AI가 요약까지 해주면 좋겠네요. 해줍니다. 회의 끝나면 AI가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다음 주까지 누가 뭘 해야 하는지 할 일 목록까지 뽑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AI가 만든 요약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AI 요약은 멋있게 쓰는 습관이 있거든요. 회의록은 멋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멋이 아니라 증거. 그 말이 딱 맞네요. 예를 들어 예산을 검토하기로 함 이렇게 적으면 애매하잖아요. 12월 31일까지 경리팀이 1분기 예산안을 작성하고 대표가 최종 승인하기로 함. 이렇게 누가 뭘 언제까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써야 합니다. 자료 준비 말고 A 자료 10쪽 PDF로 정리. 1월 3일까지 담당 김아무개. 이런 식으로요. 녹음 환경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끄러운 데서 하면 못 알아듣지 않을까요? 그렇죠. 마이크가 멀면 잡음이 커지고요. 온라인 회의에서는 스피커 소리와 마이크 소리가 안 섞이게 설정해야 합니다. 발언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씩 말하는 규칙을 정하세요. 서로 겹쳐서 말하면 AI가 엉뚱한 문장을 만들기 쉽습니다. 발언자 구분도 처음 몇 번은 오류가 많은데 회의 끝나고 5분만 투자해서 이름표를 정리하면 다음부터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민감한 내용이 담길 수도 있잖아요. 인사평가라든지 금액 같은 거요. 좋은 지적입니다. 자동 전사 파일을 공유할 때는 접근 권한을 꼭 최소화하세요. 외부 협력업체에 보내야 하면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보냅니다. 서비스 저장 정책도 확인하고 필요하면 파일 내려받은 뒤 원본은 지우는 게 안전합니다. 회의 끝나면 세 가지를 만드세요. 원문 전사, 요약, 할 일 목록. 전사는 길어도 괜찮고 요약은 한 페이지 안에 넣고 할 일은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짧겠습니다. 그리고 초안 공유할 때 내일 12시까지 수정 의견 주세요. 이런 기한을 붙이세요. 안 그러면 초안이 그냥 확정본이 돼버립니다. 회의록 파일만 만들어 놓고 다시 안 보는 게 저한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중요합니다. 결정사항에서 할 일을 뽑아서 캘린더와 작업 관리 도구로 옮기세요. 이 연결이 되면 회의가 말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기록은 AI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상대방 눈을 보며 대화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하죠.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은 음악처럼 인공지능도 잠깐 쉬었다가 보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저는 약속 잡을 때마다 카톡방이 폭발합니다. 너 화요일 돼? 나 안 돼. 수요일은? 그날 철수가 안 된대. 이러다 날짜 정하는 데만 사흘 걸려요. 5명이면 양호한 편이에요. 10명 넘으면 약속 잡다가 다음 분기로 넘어갑니다. AI 일정 관리 도구는 이 고통을 줄여주는 도구예요. 내 캘린더와 상대방 캘린더를 동시에 확인해서 서로 비어있는 시간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링크 하나 보내면 끝이라는 거죠. 네, 상대방이 링크를 열고 편한 시간을 고르면 자동으로 내 달력에 일정이 등록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돌아가려면 캘린더 데이터가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해요. 캘린더가 여러 개면 업무, 개인, 가족, 출장 같은 범주로 나뉘고 색깔과 공유 범위를 정합니다. 저는 일정 제목을 다 미팅이라고만 써놔서 나중에 뭐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검색이 안 되죠. 일정 제목에 목적과 예상 시간을 넣어야 합니다. 고객 A, 계약 검토 30분 이런 식으로요. 제목이 정리되면 AI가 추천을 훨씬 잘합니다. 그 다음은 고정 시간과 변동 시간을 구분하는 겁니다. 출근, 점심, 운동처럼 안 움직이는 시간을 먼저 블록으로 잡아요. 고정 시간이 없으면 AI는 아무 시간이나 비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점심시간에 회의를 넣어버리는 거죠. 점심시간에 회의 잡히면 진짜 서럽습니다. 그래서 못 쓰는 시간을 먼저 표시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동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미팅이 1시간이면 앞뒤로 30분씩 이동 시간을 자동으로 추가하는 규칙을 만들어요. 이 규칙이 없으면 하루가 빽빽해집니다. 할 일 목록하고 캘린더를 합쳐주는 도구도 있다면서요? 모션이나 리클레임 같은 도구가 그렇습니다. 이번 주까지 수학 숙제 끝내기, 예상 2시간이라고 입력하면 AI가 달력의 빈칸에 숙제 시간을 끼워 넣어요. 급한 약속이 생기면 알아서 다른 빈 시간으로 옮겨줍니다. 테트리스처럼 시간 블록을 요리조리 맞추는 거죠. 테트리스는 블록 쌓다 터지는 건데 제 일정은 터지기만 하고 사라지질 않네요. 우선순위를 숫자로 정하면 도움이 됩니다. 급한 일이라는 말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마감일, 비용, 영향 범위 같은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AI에게도 그 기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고객 납기가 최우선이고 내부 보고는 그 다음이다. 이런 식으로요. 자동 예약에는 안전장치도 필요합니다. AI가 추천한 시간에 바로 확정하지 말고 참석자에게 2-3개 후보 시간을 보여주세요. 자동 예약은 편하지만 한 번 틀리면 신뢰가 깨집니다. 중요한 회의는 사람이 마지막에 확인하는 게 맞아요. 주간 점검이라는 것도 나오던데 그건 뭔가요? 주에 한 번 지난주에 밀린 일과 취소된 회의, 새로 생긴 과제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다음 주에 큰 작업 시간도 미리 확보합니다. 일정표가 회의로만 꽉 차 있으면 정작 일을 할 시간이 없거든요. 일정표는 회의표가 아니라 일표입니다. 집중 작업 시간도 일정에 넣으세요. 하루에 2시간은 문서 작성 시간으로 비워둔다. 이런 규칙을 주면 AI가 회의를 그 시간을 피해서 배치합니다. 빈칸을 채우는 기술이 아니라 중요한 시간을 지키는 기술인 거죠. 해외팀이랑 일하면 시간대 계산이 머리 아프던데요. 서울 오후 3시가 뉴욕 새벽 2시고 런던 아침 7시거든요. AI 도구는 이런 시간대를 자동 변환합니다. 초대장에 2시간대를 같이 표시하면 실수가 줄어요. 반복 회의는 분기마다 꼭 필요한지 검토하고 목적이 없으면 삭제하세요.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게 일정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 자동화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이메일에서 첨부 파일 내려받고 구글 드라이브에 옮기고 팀 채팅방에 파일 왔다고 알리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가 제 주요 업무인 것 같은 날도 있어요.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도구가 제피어와 메이크입니다. 앱과 앱 사이를 연결하는 디지털 접착제라고 보면 돼요. 코딩을 몰라도 됩니다. 블록 장난감 조립하듯이 마우스로 끌어다 놓으면 끝이에요. 이걸 노코드 자동화라고 부릅니다. 블록 장난감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지 궁금합니다. 핵심 원리는 딱 하나예요.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저런 일을 해라. 앞부분을 트리거라고 하고 뒷부분을 액션이라고 합니다. 트리거는 시작 신호예요. 새 이메일이 왔을 때, 새 파일이 폴더에 들어왔을 때, 새 설문 응답이 왔을 때 같은 겁니다. 액션은 실행 동작이고요. 파일 저장하기, 메시지 보내기, 시트 업데이트하기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피어하고 메이크는 뭐가 다른 건가요? 둘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피어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자동화 도구고요. 6,000개가 넘는 앱을 연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G메일에 영수증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오면 첨부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 회계 폴더에 저장하고 엑셀에 날짜와 보낸 사람을 기록해라. 이런 서너 단계 일을 한 번에 시킬 수 있습니다. 도미노처럼 하나가 쓰러지면 다음 일이 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메이크는 좀 더 섬세한 작업에 맞아요. 화면에 동그라미 아이콘들을 선으로 연결하면서 흐름을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조건문도 걸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 첨부 파일이 있으면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없으면 내용만 엑셀에 적어라. 이렇게 조건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요. 쇼핑몰 같은 데서도 쓸 수 있겠네요. 주문 금액에 따라 고객 분류를 자동으로 한다든지. 맞아요. 주문이 5만 원 이상이면 VIP 리스트에 추가하고 감사 문자를 보내고 5만 원 미만이면 일반 리스트에 넣는 식이죠. 그런데 자동화를 만들기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데이터 필드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거래처명, 금액, 날짜, 담당자 같은 항목을 먼저 정하고 각 앱에서 그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 연결해야 해요. 그냥 연결만 하면 알아서 되는 줄 알았는데 준비 작업이 있군요. 예외 처리도 넣어야 합니다. 같은 청구서라도 파일 이름이 다르고 메일 제목이 다르고 날짜 형식이 다르거든요. 조건을 안 걸면 자동화가 이상한 데이터를 그대로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넣기 전에 가짜 데이터로 꼭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청구서 3장, 회의록 2개 정도 넣어보고 결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보안 쪽은 괜찮은 건가요? 여러 앱에 접근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필요한 최소 권한만 줘야 합니다. 개인 계정이랑 회사 계정을 섞지 말고요. 자동화 전용 계정을 따로 만들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흐름이 안 끊겨요.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자동화는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꼭 제한하세요. 그리고 자동화가 결정까지 대신하면 위험합니다. 돈을 송금하거나 계약을 확정하거나 고객에게 중요한 문서를 보내는 단계에서는 사람의 승인을 꼭 넣어야 해요. 자동화는 준비와 전달을 맡기고 최종 확정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동화 흐름을 문서로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담당자가 바뀌면 자동화가 같이 멈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매일 하는 복사 붙여넣기부터 한번 자동화 해봐야겠습니다. 그게 제 진짜 업무는 아니니까요. 맞아요. 내가 반복하고 있는 귀찮은 일이 뭔지 먼저 찾아보세요. 이거 자동화할 수 없을까 하고 질문해보는 겁니다. 비용도 따져야 해요. 자동화가 많아지면 작업 횟수 제한에 걸리고 유료 요금이 올라가거든요. 자주 하는 일만 자동화하고 가끔 하는 건 체크리스트로 두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은 반복 작업이 아니라 창조적인 일에 쓰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하죠.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은 음악처럼 인공지능도 잠깐 쉬었다가 보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엑셀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VLOOKUP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식은땀이 나거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엑셀은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데 동시에 제일 무서운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복잡한 함수를 외워야 하고 데이터가 조금만 꼬여도 오류가 나니까요. 그런데 이제 AI가 엑셀과 결합하면서 엑셀 고수가 아니어도 누구나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단계는 데이터 정리입니다. 열 이름이 없거나 날짜 형식이 섞여 있거나 숫자에 쉼표가 끼어 있으면 분석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아, 저 그거 해봤습니다. 날짜를 어떤 칸은 슬래시로, 어떤 칸은 점으로 쓰고 나중에 정렬하니까 완전히 엉맨이 됐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AI한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A열에 있는 날짜 형식이 뒤죽박죽인데 년, 월, 일 형태로 통일해줘. 그러면 AI가 알아서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거래 데이터라면 금액은 숫자만 남기고 거래처 이름도 표준으로 맞춰주고요. 수식 만드는 건요? 예전에 if 함수 괄호 하나 빠뜨렸다가 1시간을 헤맸거든요. 이제 그런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점수가 100점이 넘으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는 수식자죠. 이렇게 말하면 AI가 정확한 함수식을 만들어서 바로 복사해 쓸 수 있게 알려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나 챗GPT를 엑셀과 함께 쓰면 함수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만 수식을 받으면 꼭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5개 행 정도 골라서 손으로 계산해 보세요. 수식이 틀리면 보고서 전체가 무너지니까요. AI가 이상한 데이터도 찾아주나요? 가끔 입력 실수로 금액이 0원인 행이 들어가 있기도 하잖아요. 네, AI한테 이상값을 찾아달라고 하면 빠르게 후보를 뽑아줍니다. 금액이 0인 거래, 날짜가 미래로 찍힌 행, 같은 영수증 번호가 2번 들어간 행 같은 것들이요. 다만 AI는 후보를 뽑는 거고 사실 확인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피벗 테이블은요? 이름부터가 무슨 농구 기술 같아서 겁이 나는데요. 이름은 무섭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요약하는 도구예요. AI한테 이번 달에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보여줘 이렇게 질문하면 월별 매출, 거래처별 매입 같은 형태로 정리해 줍니다. 중요한 건 질문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질문이 있어야 피벗이 의미가 있어요. 시각화도 됩니다. 숫자만 빼곡한 표를 보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AI한테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줘 하면 추세를 볼 때는 선 그래프, 항목 비교할 때는 막대 그래프를 골라서 만들어줍니다. 원형 그래프는 항목이 많아지면 읽기 어려우니까 주의하시고요. 분석까지 해주면 좋겠는데 이 데이터에서 눈에 띄는 것 찾아줘 같은 것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이거 분석해줘 이렇게 막연하게 물으면 결과가 흐릿해요. 목표는 비용 절감, 기간은 1월부터 3월, 핵심 지표는 매출 원가 마진 이런 식으로 조건을 구체적으로 줘야 합니다. 열 이름이 애매하면 각 열이 뭘 뜻하는지 한 줄로 설명하는 데이터 사전을 만들어두면 AI가 해석을 덜 틀립니다. 마지막으로 협업할 때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 사람이 한 파일을 고치면 충돌이 나니까 중요한 시트는 잠그고 입력 시트만 열어두세요. AI로 만들 수식에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주석을 꼭 남기시고요. 보고서를 만들 때는 원본 데이터를 날짜 붙여서 따로 저장해두면 나중에 감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엑셀 함수 책을 살 뻔했는데 그 돈으로 밥을 사 먹는 게 낫겠네요. 질문하는 법만 잘 익히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이제 수학을 잘하는 사람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뭘 알고 싶은지 질문하는 연습. 그게 AI 시대의 엑셀 공부법이에요. 저는 솔직히 가계부를 3번 시작해서 3번 다 포기한 사람인데요. 이번 소절 제목을 보니까 좀 찔립니다. 3번이면 양호한 편이에요. 대부분 한 번 쓰고 잊어버리거든요. 이번에는 재정관리와 예산계획 수립 이야기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돈이 부족한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맞아요. 월급날에 통장 잔고 확인하면 매달 놀라거든요. 이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지 하면서요. AI 재정관리 도구는 바로 그 문제를 잡아줍니다. 은행 앱이나 회계 프로그램과 연결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내역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식비, 교통비, 쇼핑, 공과금 같은 라벨을 자동으로 붙여요. 예전에는 영수증 보면서 이건 밥값, 이건 택시비 하고 일일이 적어야 했는데 그걸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네, 가게 이름만 보고도 분류하고요. 심지어 이번 달은 커피값으로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주의하세요 하고 알림까지 보내줍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좀 뜨끔하실 수 있어요. 저한테 직접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쓰나요? 회사에서는 현금 흐름표를 만드는 데 씁니다. 한 달 단위로 들어오는 돈, 매출이나 투자금 같은 유입과 나가는 돈, 인건비, 임대료, 세금 같은 유출을 나누는 거예요. AI가 은행 거래 내역과 회계 데이터를 합쳐서 분류 후보를 만들어주고요. 사람이 분류 규칙을 한번 확정하면 다음부터는 자동 분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이체 메모에 특정 단어가 있으면 임대료로 잡아라. 이런 규칙을 쌓아가는 시기죠. 예산 계획은요? 다음 달에 얼마 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I가 지난 몇 년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5월에는 행사비 지출이 느는 시기예요. 그걸 바탕으로 다음 달 필요한 금액이나 저축 가능 금액을 예측해줍니다. 예산은 숫자표가 아니라 통제장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부서별, 프로젝트별로 항목을 나누고 월 한도를 두는 거예요. 이번 달 광고비가 20일 기준 85% 사용됐습니다. 같은 경보가 뜨면 빨리 조정할 수 있잖아요. 회사 통장이 갑자기 바닥나면 정말 큰일인데 그런 것도 미리 알려주나요? 그게 자금 운용 쪽 기능인데요. AI가 캘린더와 현금 흐름표를 연결해서 2주 뒤에 큰 돈이 나가야 하는데 들어올 돈이 부족해 보입니다. 미리 자금을 확보하세요. 이렇게 경고해 줍니다. 월말 세금, 급여, 임대료 같은 큰 지출은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상 거래 감지도 합니다. 새벽에 낯선 나라에서 큰 금액이 결제되거나 평소 거래 안 하던 곳으로 이체가 되려 하면 AI가 사기로 의심하고 차단하거나 관리자에게 알려줘요. 30일 초과 미수금 목록을 자동으로 만들어 담당자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관리는요? 그게 제일 귀찮거든요. OCL으로 영수증을 읽고 거래처와 금액을 뽑아서 회계 시트에 넣습니다. 앞에서 배운 제피어나 메이크로 이메일 첨부 파일을 자동 저장하고 폴더 규칙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할 일은 예외 처리, 누락된 증빙이나 잘못된 거래처를 잡는 정도입니다. 보고서 쓸 때는요. 임원분들이 긴 보고서 안 읽으시잖아요. 맞아요. 보고서는 길면 안 읽힙니다. AI는 현금 잔고, 다음 30일 주요 지출, 예산 대비 사용률 이 세 가지를 자동으로 뽑아서 한 장으로 요약해줘요. 세부 내용은 필요할 때만 링크로 보는 거고요. 월말에는 은행 잔고와 장부를 맞추는 작업도 있는데요. AI가 거래 내역을 빠르게 대조하고 차이를 표시해줍니다. 왜 차이가 생겼는지는 사람이 확인해요. 미처리 입금이나 카드 승인과 매입 차이, 이체 지연 같은 이유가 있거든요. 이걸 방치하면 다음 달에 눈덩이가 듭니다. 주의할 점도 있겠죠? 재무 데이터에는 개인정보와 거래처 정보가 섞이니까 외부 AI 서비스에 올릴 때 계약과 보안 정책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AI가 자동으로 만든 분류가 마음에 안 든다고 데이터 자체를 바꾸면 회계가 망가져요. 기록은 있는 그대로 두고 분류 규칙을 고치는 겁니다. AI는 정리와 경보에 강합니다.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회계 기준, 내부 규정, 책임 체계에 따라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AI는 꼼꼼한 비서지 결재권자는 아닙니다. 가계부 네 번째 도전은 AI한테 맡겨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하죠.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은 음악처럼 인공지능도 잠깐 쉬었다가 보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도구들, 솔직히 직장인 얘기하긴가요? 저는 대학생인데 당장 쓸 데가 있을까 싶거든요. 오히려 대학생 생활이야말로 이 도구들이 빛나는 곳이에요. 조별과제, 동아리, 아르바이트, 인턴십까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조별 과제요? 그거 할 때마다 누가 뭘 맡았는지 기억이 안 나서 매번 싸우거든요. 그래서 회의할 때 클로바 노트로 녹음해두면 좋아요. 나중에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이런 다툼이 사라지거든요. 녹음이 증거가 되니까요. 조별 과제용 블랙박스네요. 맞아요. 블랙박스. 회의 끝나면 AI가 정리해준 내용에서 각자 할 일만 뽑아서 단체 카톡방에 공유하면 되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역할 분담표를 만들어두면 누가 얼마나 했는지 한눈에 보여요. 마감일에 자동 알림까지 걸어두면 까먹는 팀원도 줄어들고요. 동아리 운영하는 친구들은요? 회비 관리가 은근 골치라고 하더라고요. 엑셀에 수입 지출을 적어두고 AI한테 이번 학기 회비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달라고 하면 깔끔한 보고서가 나와요. 정기총회 때 보여질 자료 만드는 시간이 확 줄어들죠. 행사 때 참석자 명단을 종이로 받았다면 OCR로 스캔해서 바로 엑셀 파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저는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도 매번 헷갈리는데 이것도 되나요? 퇴근할 때 음성으로 오늘 6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이렇게 말해두고 나중에 텍스트로 바꿔서 월급 계산에 쓰면 돼요. 카페나 음식점 매뉴얼을 외워야 할 때도 사진 찍어서 OCR로 텍스트로 바꾸면 검색도 되고 나만의 정리 노트가 되고요. 매뉴얼 사진 찍어서 텍스트로 만든다. 이거 시험 공부 느낌이 나는데요? 비슷해요. 실제로 학과 공부에도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교수님 강의를 녹음해서 텍스트로 바꾸면 시험 전에 이 강의에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만 찾아달라고 할 수 있어요. 논문이나 참고자료 PDF도 OCR로 텍스트 변환하면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정리하기 편하고요. 인턴십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회사에서 회의에 참석하면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서 보고해야 하잖아요. AI 도구로 녹음하고 요약하는 법을 학교 다닐 때 익혀두면 실제 업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신입인데 회의록을 깔끔하게 보내면 선배들 인상이 확 달라지거든요. 결국 학생 때 연습해두면 취업해서 덜 허둥대겠네요. 요즘 기업들이 AI 도구를 다룰 줄 아는 신입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으니까요. 조별 과제부터 아르바이트, 인턴십까지 조금씩 써보면서 몸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무료 도구와 학생 할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생산성 도구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무료로 시작할 수 있고 학생이면 조건이 더 좋습니다. 학생 때 할인 같은 거 잘 모르고 졸업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나서 그때 쓸 걸 후회하는 거죠. 맞아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클로바 노트는 네이버 계정만 있으면 무료예요. 한 달에 300분까지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회의 녹음하는 정도면 넉넉합니다. 오터 AI는 영어 중심이지만 월 600분까지 무료고요. 학생 인증을 하면 유료 요금제를 50% 할인받을 수 있어요. 50%면 반값이네요. 학생증이 이렇게 쓸모가 있었나? 학생증 진짜 만능이에요.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대학생한테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이메일로 가입하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원노트를 다 쓸 수 있고 여기에 코파일럿 기능까지 포함돼 있어서 AI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겠죠? 네, 학교마다 제공 범위가 달라요. 학교 전산센터나 도서관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학교 계정으로 쓸 수 있는 곳이 많고요.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드라이브를 무료로 쓰면서 팀 과제 협업이 가능해요. 구글 렌즈도 기억해두세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문서에 비추면 바로 텍스트를 뽑아주고 번역까지 해줍니다. 완전 무료예요. 저는 그걸 음식 사진 찍을 때만 썼는데 이런 기능이 있었군요. 음식 사진도 중요하죠. 노션은 개인용으로 쓸 때 무료이고 학교 이메일로 가입하면 교육용 플랜으로 올라가서 기능이 늘어나요. 노트 정리, 일정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한 곳에서 쓸 수 있어서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캔바는 발표 자료나 포스터 만들 때 유용한 디자인 도구인데요. 기본은 무료고 학생 인증하면 프로 버전을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예쁜 템플릿 골라서 내용만 바꾸면 끝이에요. 디자인 감각이 없어도요? 저는 파워포인트로 포스터 만들면 전단지 느낌이 나거든요. 캔바 쓰면 달라져요. 자동화 도구도 있는데 제피어는 월 100개 작업까지 무료, 메이크는 1000개까지 무료입니다. 간단한 자동화를 시험해 보기에 충분해요.
코딩 배우는 학생이라면 기터크 코파일럿도 학생 인증으로 무료입니다. 이렇게 많은 게 무료라니 졸업하기 전에 다 챙겨야겠네요. 그게 포인트예요. 무료로 시작해서 기능이 부족하다 싶을 때 유료로 넘어가는 게 현명합니다. 처음부터 비싼 도구 사놓고 안 쓰면 돈 낭비니까요. 학생 할인은 대부분 학교 이메일이나 학생증으로 인증하고 졸업 전에 필요한 도구들을 학생 가격으로 확보해두세요. 여기서 우리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하죠.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은 음악처럼 인공지능도 잠깐 쉬었다가 보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노트 정리와 지식 관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학생한테 노트 정리가 공부의 기본이잖아요. 강의 듣고 책 읽고 자료 모으다 보면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지거든요. 저도 대학교 때 노트 필기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 때 그 노트를 못 찾아서 결국 친구 거 빌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분들 많죠. AI가 탑재된 노트 도구를 쓰면 흩어진 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노션이라는 도구부터 볼게요.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노트 도구예요. 노션은 글만 적는 게 아니라 표, 데이터베이스, 캘린더, 체크리스트를 한 페이지에 담을 수 있어요. 학기 초에 수강 과목별로 페이지를 만들어 두면 강의 노트, 과제, 시험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수강 과목이 5개면 페이지 5개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러면 시험 기간에 뒤적거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맞아요. 노션 AI 기능을 쓰면 긴 노트를 요약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내용을 퀴즈 문제로 만들어줘 하고 부탁할 수도 있어요. 시험 공부할 때 꽤 쓸모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예요. 이건 손글씨 인식 기능이 뛰어납니다. 태블릿에 필기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어요. 미분 하고 검색하면 손으로 쓴 미분이라는 글자가 있는 페이지를 찾아줘요. 손글씨를 알아보다니 제 글씨도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못 읽는데.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원노트에는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강의 중에 녹음하면서 필기를 하면 나중에 필기한 부분을 누를 때 그 시점에 녹음을 들을 수 있어요. 이 부분 적을 때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더라? 할 때 편하죠. 구글 킵은 가볍고 빠른 메모 도구예요. 길 가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음성으로 녹음하면 자동으로 글자로 바꿔줍니다. 사진을 찍어서 저장하면 사진 속 글자를 인식해서 나중에 검색도 되고요. 책에서 중요한 문장 발견했을 때 사진 찍어두면 나중에 그 단어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옵시디언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건 생각과 생각을 연결하는 데 강합니다. 노트와 노트 사이에 링크를 걸어서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거예요. 경제학 원론 노트에서 수요와 공급 노트로, 다시 가격 결정 노트로 연결하는 식이죠. 머릿속 지식 지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제 머릿속은 연결이 좀 끊겨 있을 것 같긴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내 지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프로 볼 수 있어서 논문 쓰거나 깊이 있는 공부할 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구를 잘 쓰려면 규칙을 하나 정해야 해요.
과목별, 주제별로 폴더를 나누고 제목에 날짜를 넣는 겁니다. 경제학 3주차 강의 이런 식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시간 순으로 정렬할 때로 편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도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노트 앱을 예쁘게 꾸미느라 정작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도구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닦는 데 시간 쓰지 말고 안에 담길 내용을 채우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AI 이메일 관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학생도 이메일 쓸 일이 꽤 많죠. 교수님께 질문 메일, 과제 제출, 인턴십 지원, 장학금 서류까지. 저는 대학 때 이메일함을 거의 안 열어봤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장학금 안내가 묻혀 있었어요. 신청 기한이 지난 채로. 그런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분류부터 해두는 게 좋습니다. 지메일이나 네이버 메일에 라벨이랑 필터 기능이 있거든요. 보낸 사람 주소에 학교 도메일이 있으면 자동으로 학교 라벨을 붙이는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수강 신청 안내, 장학금 공지, 취업 메일 이런 것들을 폴더별로 나눠두라는 거죠? 맞아요. 광고 메일은 스팸함으로 자동으로 보내버리고요. 받은 편지함에 쇼핑몰 할인 메일이 100개씩 쌓여 있으면 정작 중요한 메일을 못 보잖아요. 읽지 않은 메일 3,000개. 그게 접니다. 이메일을 쓸 때도 AI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교수님께 과제 제출 기한 연장을 부탁하는 메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챗 GPT나 클로드한테 정중한 이메일 초안에 부탁하면 됩니다. 교수님, 저 사정이 있어서요 라고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정이 뭔데? 라고 답장 오면 끝이니까. 그렇죠. AI가 초안을 만들어주면 그걸 바탕으로 내 상황에 맞게 고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써준 문장을 그대로 보내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읽어보고 내 말투로 다듬어야 해요. AI가 써준 그대로 보냈다가 교수님이 읽고 이거 AI가 쓴 거지 하시면 좀 민망하겠네요. 맞춤법 검사도 꼭 하세요.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는 무료고요. 영어 이메일을 쓸 때는 그래멀리라는 도구가 문법 오류랑 어색한 표현을 잡아줍니다. 무료 버전으로도 기본 검사가 돼요. 오타가 있는 이메일은 상대방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거든요. 인턴십이나 취업 지원할 때 이메일은 첫인상이잖아요. 거기서도 AI가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럼요. 제목을 명확하게 쓰고 본문은 간결하게, 첨부 파일 이름도 이력서, 홍길동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거죠. AI한테 이 지원 이메일 검토해줘, 더 전문적으로 고쳐줘 이렇게 부탁하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답장을 미루는 습관도 문제죠. 교수님한테 온 메일 며칠 묵혀놓으면 인상이 안 좋을 텐데요. 바로 답장하기 어려우면 메일 확인했습니다. 내일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보내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 메일 앱에서 알림을 켜두면 중요한 메일을 놓치지 않고요. 장학금 신청이나 인턴십 합격 통보 같은 메일은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별표를 붙이거나 따로 보관해두세요. 이메일 관리가 곧 사회생활의 기본이라는 거네요. 저부터 읽지 않은 메일 3,000개 좀 정리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하죠.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은 음악처럼 인공지능도 잠깐 쉬었다가 보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저는 시험 기간에 책상에 5시간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진짜 공부한 건 1시간도 안 됐던 적이 많거든요. 그게 정말 흔한 일이에요. 스마트폰 잠깐 봤는데 1시간이 사라져 있고요. 오늘은 그런 문제를 줄여주는 집중력 관리 도구, 시간 추적 도구를 소개합니다. 먼저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5분 집중하고 5분 쉬는 걸 반복하는 방법이에요. 25분 동안은 다른 건 일절 안 보고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합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무조건 쉬어요. 25분이 짧은 것 같은데 4번 반복하면 꽤 되겠네요. 맞아요. 4번 반복하면 15분에서 30분 정도 길게 쉽니다. 뇌가 지치기 전에 쉬게 해서 전체적인 효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억지로 3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포모도로 타이머 앱 중에 포레스트라는 게 있어요. 집중하는 동안 화면에 나무가 자랍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앱을 열면 그 나무가 죽어요. 나무 죽이기 싫어서 폰을 안 보게 되는 거군요. 묘한 죄책감을 이용하는 건데 효과 있을 것 같아요. 나무가 모이면 숲이 되고 실제로 나무를 심는 기부로 연결되기도 해요. 포커스 투두라는 앱도 있는데 이건 할 일 목록과 포모도로 타이머가 합쳐져 있어서 어떤 일에 몇 개의 포모도로를 썼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추적하는 도구도 있나요? 레스큐 타임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컴퓨터랑 스마트폰에서 어떤 앱과 웹사이트를 얼마나 썼는지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일주일 뒤에 보고서를 보면 깜짝 놀라요. 유튜브에 하루 평균 2시간 반을 썼다. 이런 현실이 숫자로 딱 나옵니다. 그건 좀 무섭네요.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토글 트랙이라는 도구도 있어요. 이건 자동이 아니라 내가 직접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공부 시작할 때 버튼 누르고 끝나면 멈추면 돼요. 경제학 공부 2시간 15분, 영어 단어 암기 45분, 이렇게 쌓이거든요. 시험 점수와 비교하면 시간 투자 대비 효율도 보입니다. 스마트폰 자체에도 기능이 있어요. 아이폰의 스크린 타임이나 안드로이드의 디지털 웰빙을 켜두면 앱별 사용 시간이 나옵니다. 인스타그램은 하루 1시간까지만 이렇게 설정하면 시간이 되면 앱이 잠겨요. 그래도 집중이 안 될 때는 의지력만으로 안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환경을 바꾸는 게 효과적이에요. 공부할 때 스마트폰을 아예 다른 방에 두거나 프리덤 같은 앱으로 특정 웹사이트와 앱을 설정한 시간 동안 못 열게 막는 방법도 있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환경과 습관의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도구로 집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록을 보면서 조금씩 고쳐나가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일주일에 30분이라도 더 집중하는 걸 목표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AI 업무 생산성 도구편을 모두 마칩니다. OCL로 문서를 읽고 회의록을 자동으로 만들고 이메일을 정리하고 집중 시간을 기록하는 것까지. 오늘 들은 것 중에 하나만 골라서 이번 주에 한번 써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